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주식 효자손이 시원하게 긁어드립니다. 네, 주식 효자손에 참 많은 분들이 고민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고민들이 참 많다는 얘기지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먼저 카카오 물 타야 될까? 그다음 두 번째 철강, 화학 이런 뭐 경기 민감 업종 우리가 지금 업황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좀 사야 되는가 아니면은 지금 사고 있었으면 버텨야 되는가? 세 번째 성장주와 가치주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주식 초보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초보자들만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자, 먼저 오늘의 사연입니다. 40대 초반 직장인이셔요. 작년, 그러니까 2021년에 카카오를 사모았어요. 평균 매수 단가는 9만 원 정도입니다. 아유, 플러스 50%까지 찍었었는데 더 오를 줄 알고 기다렸는데 떨어질 때마다 물타서 그나마 평단을, 그러니까 평균 매수 단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9만 원 원래 이상이셨겠죠. 10만 원 이상이셨겠죠. 증권사 리포트 보면 다 좋을 거라고만 하는데 10만 원까지는 앞으로 가려면 50% 이상 올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까지 가려면 50%나 올라야 되는데 그때가 오긴 올까요? 계속 조금씩 물타면서 평단을 내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씩 손절하면서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맞는지요. 내년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금리 재산정을 받으면서 이제 뭐 5년이든 1년이든 뭐 그런 기간이 있으신 거 5년인 것 같아요. 원금의 이자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안 좋으면은 우리 지금 가정이 완전히 지금 잘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런 고민들 참 많아요, 사실. 기다려서 오른다면 괜찮은데, 그렇죠? 희망만 있으면은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만 있으면 괜찮은데, 아니면 계속 횡보하거나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납니다. 마이너스의 굴레에 빠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시작할 건데요. 자, 우리 카카오 차트를 보면요. 여기 17만 3천 원까지 작년도 6월 달에 올랐다가 이렇게 쭉 우하향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터지기 시작한 전부터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푹 떨어질 때마다 그래 반등하겠지 하고 물타고 또 떨어지면은 반등하겠지 물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 왔어요. 그래서 질문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진짜 나락을 가느냐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는 좀 반등했죠. 46,500원 바닥 짚고 좀 성장주들이 좋지 않습니까? 그럼 보시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뭐 기관 쭉 사고 외국인 쭉 사고 기관 쭉 사고 그러면서 상승세 최근 그래서 저점 대비 보시면은 한 32%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저점 대비니까요. 저점에서 산 사람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카카오가 조금 반등하니까 과거처럼 잠깐 올랐다 푹 떨어지고 잠깐 올랐다 푹 떨어지고 이게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거 푹 떨어지는 거예요? 오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카카오는 성장주 약세의 희생양일 뿐일까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좋아지면 성장주가 좋아지는 시기가 오면 다시 카카오가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건지 또 과거에 뭐 17만 3천 원 이렇게까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지금 우리 사연자에 맞춰서 비슷한 사연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오늘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해 왔습니다. 자, 성장주 좋아지면 카카오도 좋아질 수 있을까?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좋아질 수 있을까? 자, 그 질문입니다. 자, 카카오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좀 반복해서 사면서 좀 이렇게 주가를 많이 반등시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먼저 우리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어떤 성장주 흐름에 따른 금리 흐름 이런 거 이야기하기 전에 진짜 카카오가 올해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먼저 한번 그거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만약 돈을 못 벌면 정말 심각한 문제일 텐데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작년도에 6천억 좀 넘게 벌었어요. 자, 이제 뭐 확정 실적 나오겠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올해는 8천억 버는데요. 6천억 벌다 8천억 버니까 뭐 근데 이제 성장주 치고는 좀 성장세가 좀 서운해요.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는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네,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성장이 꺾이는 건 아니지만 기울기가 사실상 좀 많이 둔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2천억씩 오른다고 하면은 모수값이 크니까 기울기 자체가 계속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또 재밌는 팩트를 하나 보면요. 이게 이제 12개월 선행 주가 지수예요.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PER이라고 부르죠. 근데 1년 전에 39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7배예요.
6개월 전에 24배였는데 지금 또 47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로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뭐 줄었느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가가 빠져가지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뭐예요, 실적 기대가 그만큼 좀 꺾였다 이런 얘기죠.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자, 1년 전에 보면요, 매출액이 우리가 올해 9조 4천억 정도 매출을 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8조 5천억으로 전망치가 떨어졌습니다. 1년 전에는요, 올해 1조 3,749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금 이게 8천억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빨리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높아졌다. 그러니까 실적만 보더라도 카카오가 조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좋아요. 근데 이제 실적만 가지고 움직이는 주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성장주의 금리라든지 밸류에이션, 어떤 시장 상황, 매크로 환경이 좋아지면 충분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회사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급을 봐야 되는데 수급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사느냐예요. 자, 근데 지금 시장에 개인들의 힘이 많이 줄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시장에서 이탈해 나가고 있어요. 사실 떨어질 때마다 열심히 사줬던 건 누굽니까? 개인들이 사줬잖아요. 근데 더 이상 개인들이 카카오에 물탈 돈조차도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분도 뭐 얼마나 더 탈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요, 외국인 수급의 힘입니다.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사들이느냐.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 지분율이 29% 정도에서 작년도 초에 올해 지금 현재 26.5%까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카카오를 많이 팔고 있죠. 자, 카카오 자체에 기대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다면 자, 우리 외국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미국에 떨어진 빅테크들도 많아요. 또 투자하고 싶은 신흥국도 많아요. 자, 이 상황에서 굳이 한국의 내수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플랫폼인 카카오를 적극적으로 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카카오를 굳이 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냉정하게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요, 느껴집니다. 참 여러 가지 끌고 오느라고 고생이 많다. 자, 김동우 교보증권연구원은 목표 주가를 87,000원으로 제시하면서 광고 플랫폼이 오픈 채팅방 등으로 확대하면서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오른다. 당연히 꾸준히 오르죠. 근데 우리가 궁금해한 건 뭡니까? 기울기가 가파르냐, 천천히 오르냐, 그 문제입니다. 자, 윤예지 하나투자증권은 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선물하기 서비스의 법인 고객 확대. 우리 지금 생일 때 뜨면은 뭐 조그만 거 스타벅스라도 하나씩 보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법인 고객으로 확대가 되면서 법인들이 이제 임직원 선물도 카카오로 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일본 상장사인 기프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률 PER을 보니까 60배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은 이미 법인들이 쓰는 이 기프티콘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상장을 했는데 PER이 60배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거 아닙니까? 47배니까. 이런 이제 논리를 폈습니다.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두 분 다 김동우 교보증권, 윤예지 하나투자증권 연구원 두 분 다 참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좀 이유를 끌고 오느라고. 자, 이효진 메리츠증권연구원은 좀 냉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72,000원 이야기했어요. 자, 카카오톡은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실적은 오르지만 밸류에이션 설명이 부족하다. 그래, 니네 실적 오르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47배 받을 정도의 실적 성장세는 아니야 라는 냉정한 평가입니다. 당분간은 글로벌 경쟁사라 하면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 중에 이제 이런 플랫폼 회사들의 어떤 주가 흐름을 자연스럽게 쫓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서 특출나게 좋아질 확률은 있다?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증권업계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태용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 이 성장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전문가입니다. 제가 직접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성장주 강세장이 올 수 있는 건 맞다. 오르긴 하지만 카카오가 예전에 17만 원까지 전고점 회복하는 건 어렵다. 그때 일부를 매도하면서,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성장주가 좀 좋아질 때 일부를 매도하면서 손절 또는 사람 또한 익절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좋겠다. 같은 업종 내라면 네이버가 좀 더 매력이다. 업종 외라면 반도체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종목으로 존버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카카오에 대한 정리는요, 예전처럼 전고점을 기대하고 마냥 존버하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입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카카오 들고 계시면은 성장수 좀 강세일 때 어느 정도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혹은 카카오만 들고 계신 분들은 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면서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좀 더 경기 회복에 따른 반등 기대가 높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전달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 사연. 철강화학주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자, 이 질문은요,
경기 악화가 지금 우려가 많잖아요. 이런 국면에서 경기 민감주를 어떻게 사야 되느냐. 그러니까 과도하게 떨어진 경기 민감주를 좀 사서 기다리는 전략이 통할까요? 뭐 이런 질문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업황이 좋아질 걸 예상하고 좀 사는 전략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좀 해보시면 철강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클리컬이라고 해서 경기 순환 그래프에 따라서 경기가 조금 안 좋을 때 오히려 사고 경기가 좋을 때 좀 팔고 이렇게 하는 투자를 많이 해보신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오히려 철강화학이 조금 매력적인 거 아니에요? 라는 관점에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좀 보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변수가 과거처럼 전 세계가 한 덩어리에 묶여있고 경기가 오르고 떨어지고 공급은 일정한 상황에서 수요가 회복하고 다시 수요가 안 좋아지고 이런 걸로 경기 회복의 어떤 수혜를 예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이 좀 다르다.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회복으로 묶지 말고 업종 내에서도 개별 종목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언은 우리 주식효자손 아니면 어디 가서 들으실 수 없는 조언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이유진 유진투자증권연구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강 시장은 수요는 약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했다는 고비용 국면이지만 바닥에 다다랐다는 기대감은 높다. 자, 연구원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철강 안 좋은 거 맞아요. 하지만 주가가 또 너무 빠지지 않았어요? 너무 빠졌으니까 뭐 지금보다 더 떨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덜 떨어질 덜 떨어지면 바보잖아요. 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덜 떨어진 종목을 찾거나 아니면 안 떨어질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를 종목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에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해라 뭐 이런 조언은 아닌 거죠.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전년비 주가와 열연 가격 변동률을 설명하면서 현대제철은 저평가 국면이 확실하다. 자, 저평가 국면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업종이 저평가 상황에서 다시 오를 수 있어요? 아니면 영원한 저평가 굴레에 빠져드나요? 했을 때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다른 연구원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문선 한국투자증권 베스트 애널리스트 출신이신데 2023년에도 철강 업황 부진이다. 냉정해요. 중국 철강 수요는 좋아지겠지만 생산도 정상화하면서 업황에 부정적이다. 수요보다 생산 회복이 빠르다. 다만 밸류에이션 바닥인 점은 긍정적이다. 무슨 얘기냐? 중국 시장이 좋아지면 철강 수요 늘어나는 거 맞아. 그런데 중국에서도 철강 많이 만들 거라니까? 수요는 회복하겠지만 생산이 더 빨리 회복해. 그러면 어떡할 건데 철강 가격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철강주가 업황 개선이 된다 한들 오히려 안 좋을 가능성도 있는 거야. 그거 염두해야 돼 라는 조언입니다. 자, 다만 밸류에이션 바닥인 점은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철강보다는 즉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철강보다는 좀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고 생산량도 좀 빨리 따라올 수 없는 동과 리튬에 초점을 두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풍산이 매력 높다고 평가했고요. 다음은 우리 이제 리튬 수요 많죠? 리튬 기대가 큰 포스코홀딩스. 자, 포스코홀딩스 자회사들이 리튬 광산 등 해서 리튬 생산량을 지금 늘리고 있고 리튬 관련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포스코홀딩스 약간 2차전지 밸류에이션도 일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다만 현대제철은요 업황 부진 피해가기 어렵고 그러니까 중국이 박살나면 현대제철 같이 박살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고려아연은 과거에 받았던 경영권 프리미엄 제거 과정이라 투자 매력이 낮다. 냉정하죠. 풍산 포스코홀딩스는 괜찮은데 현대제철이나 고려아연은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철강, 화학, 경기 민감주 무조건 뭐 경기 회복 국면 기대를 반영해서 좋고 이런 건 아닙니다. 경기 민감주가 오를 때 물론 같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좀 더 시장 대비 더 오르기 위해서는 회복 스토리가 하나 추가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철강 쪽에 중국이 그렇게 마냥 호재로만 작용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몰빵은 하지 말자는 거죠.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자,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이 듣는 얘기가 있죠. 뭐예요? 가치주냐 성장주냐. 근데 제가 주변에서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 많이 오래 했다는 분들도 가치주 성장주 구분 좀 어떻게 설명 좀 제대로 하는 분이 없어요. 사실은 투자자들도 대충 배웠지 제대로 가치주 성장주를 구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우리 PD님 가치주 성장주 구분해봤어요? 정확하게 구분하기 좀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퀴즈를 냅니다. 삼성전자는 가치주일까요? 성장주일까요? 자, 그럼 디즈니는? ASML, 우리 반도체 장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주죠.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극자회선 장비를 만드는 ASML은 그럼 또 가치주일까요? 성장주일까요? 자,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자, 가치주랑 성장주는요 기본적으로 스타일 투자의 방법론입니다. 스타일 투자는 주식을 구분하는 여러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자르듯이 정확하게 너는 가치주, 너는 성장주 이렇게 이름표를 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합의입니다. 즉 변화하는 가치고 변화하는 기준이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가치주랑 성장주 구분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1960년대 이제 금융 발달이 시작되면서 구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의 힘이 세지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상품 잘 팔아먹으려고 이제 가치주, 성장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치 투자의 대가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돈 벌려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자본이죠. 돈 벌려는 사람들이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가치주, 성장주 개념을 만들어내요. 모든 시대에 가치주가 있고 모든 시대에 성장주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 시장의 평균 이익치를 웃돌거나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예를 들어서 지금 철도회사는 가치주, 성장주 구분하라고 하면 당연히 가치주 영역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철도가 막 깔리기 시작해요. 서부로 동부로 막. 그러면 그때는 가치주가 아니죠. 그때는 철도가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대별로 당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 시대가 시장의 평균 이익치보다 웃돌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더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이 중요합니다. 성장주. 자, 시장의 평균 이익치를 쭉 따라가면서 꾸준한 이익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건 가치주. 지금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 뭐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 자, 뭐 전형적인 가치주로 평가받죠. 금융주 이런 기업들. 갑자기 코카콜라 매출이 뭐 1년에 뭐 두세 배씩 늘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조금씩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평균치 혹은 인플레이션 플러스 알파 정도 수준으로 오르겠죠. 이런 기업들을 이제 가치주라고 하겠죠. 자, 이런 거는 대부분 밸류에이션, PR, 이익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고퍼, 고PR, PR이 높으면은 성장주, 또 PR이 낮으면 가치주로 구분하는 방식이죠. 자, PBR로 구분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망할 기업이냐, 좀 안정적이냐, 아니면은 조금 자산 대비, 그러니까 청산을 하더라도 주가만 시가총액만큼 자산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해서 1배 이상. 그러니까 청산하더라도 이 기업은 주주들한테 시가총액 다 나눠주면은 주식만큼은 다 나와. 이러면 이제 1배 이하거든요. 1배 이하면 가치주, 1배 이상이면 성장주, 이렇게 구분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자, 시도가 계속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은 이익 성장률이 높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주식이 성장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뭐 이제 업종별로 구분하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IT는 성장주 영역인 것 같고 있지만 실제로 IT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치주로 평가를 받잖아요. 심지어 삼성전자조차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IT 내에서도 성장성이 높은, 예를 들어서 지금 AR, MR 뭐 이런 메타버스 기기 이쪽은 어때요? 성장주로 좀 평가받지만 휴대폰 카메라 부품 이런 것들도 일부는 성장주로 인정받죠. 그런데 반대로 뭐 휴대폰이 옛날에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뭐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 거는 2010년대 스마트폰이 막 클 때는 성장주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가치주잖아요. 그렇죠? 금융산업, 소재, 에너지 등도 가치주로 구분하는 것 같지만 소재주 중에서 일부인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주냐 성장주냐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그 주식을 평가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봐야 되는 건 뭐가 가치주냐 뭐가 성장주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무엇이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변하고 있고 무엇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변하고 있는지 그 변화를 봐야 됩니다. 한 시점이 아니라 움직이는 그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가치주가 성장주 되기도 하고요. 성장주가 가치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치주가 성장주가 되는 국면에서는 어때요? 그 초반에 주가를 딱 잡으면 큰 돈 버는 거죠. 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주르륵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2차전지 소재주들이 그랬죠. 주르륵 올라가잖아요. 그럼 주가 재평가. 근데 반대로 성장주가 가치주로 평가받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카카오,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성장주로 인정받았는데 자꾸 광고 얘기하고 이제 성장 동력이 계속 떨어지면 가치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더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면 그때는 성장주가 가치주가 되죠. 그럴 때는 오히려 뭐예요? 어느 정도 빨리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 성장주에서 가치주, 가치주, 성장주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거, 삼성전자는 가치주냐 성장주냐? 그럼 답은 이렇게 되겠죠. 가치주지만 동시에 성장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종목. 왜? 가치주지만 메모리는 가치주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가치주지만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더 높다고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주지만 성장주에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딱 하나라고 이렇게 찝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디즈니는 어떨까요? 어쩔 때는 가치주고 어쩔 때는 성장주예요. 왜냐? 금리가 낮은 유동성 환경에서는요 성장주로 평가받았어요. 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것들은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으면서 돈은 많이 못 벌고 돈을 오히려 까먹지만 나중에 돈 벌 거야 라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죠. 네, 재평가 받는 겁니다. 그런 성장주가 되고 평소에는 가치주가
됩니다. 왜? 테마파크나 아니면 디즈니 자체의 사업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치주로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ASML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 그 만드는 대로 팔리니까. 그래서 PR을 보면 더 높거든요. 성장주 성격이 좀 더 반영됐다. 성장주 성격이 좀 더 반영된 가치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장주 가치주 얘기까지 다 했는데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을 함께 보내주세요. 단톡방 우리 영상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이 단톡방에서 들어오셔서 고민 올려주셔도 좋고요. 자, 우리 여기 이메일, 제 이메일로 지금 보내주신 분들 꽤 있습니다. 고민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영상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공을 돕겠습니다. 오늘 주식 효자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